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런 기회가 열릴 듯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기 후기로 갈수록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경제라는 게 진짜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 거시적으로는 대충 흐름을 알 수는 있어요. 금리, 환율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대외적인 상황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잡아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시대가 들어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죠.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따가 자료를 올리겠지만 이제 2018년 4월 최근 그 전 세계 그 GDP 표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난번에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일단 과거 성장기 때 우리 6, 70, 80, 90년 IMF 겪고 나서 2010년까지 성장기 때는 어땠나요? 우리나라가 그쵸? 어떤 위주의 정책을 폈을까요? 에? 일단은 우리나라 성장은 수출 위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의 국민의 노동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여기에는 관계되는 게 여러 가지였습니다. 특히 북한이랑 대립하고 위기 상황과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이익에 부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단체들이 반공을 국시로 하게 되면은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뭐 국방비를 쓰고 거기에 비리를 저지르던 간에 예? 그럼 저환율이 유지되면서 국민의 내수에 대한 그 노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시키면서 그럼 수출에 유리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쌀 100개 갖고 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을 미국에는 50에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2분의 1로 평가 절하된다면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했죠. 여기에 박정희 시대 때는 뭘 했나요? 또 수입을 안 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거로 수입을 안 하고 수출만 했죠. 그리고 재벌 독과점 시대에서 생산의 경쟁력을 늘렸죠. 그리고 1998년 이후에 이제 개방화되면서 나왔던 정책들이 뭔가요? 대표적인 게 또 저환율이에요. 환율을 아주 낮게 유지하면서 수출을 하게 되죠.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MF 이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겪었어도 다시 보수가 집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성장에다 미련을 못 버리고 과거의 스탠스를 취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또 민주화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경제정책을 대외관계에 있어서 잘 몰랐죠. 어떻게 장기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가 아니라 어떤 또 뭐 새로운 그나마 뭐 반대 세력들이 뭐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년을 더 집권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까요? 뭐 어떤 뭐 부동산 거품이나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까요?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긴 그렇지만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발전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예전처럼 보수라든가 이런 이제 성장 위주에 있던 사람들의 논리는 성장을 10% 하게 되면은 한 5%의 비리나 이런 것들은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그랬고 우리나라 뭐 10% 이상 성장을 할 때는 비리나 이런 것들이 가장 부정부패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5% 감안하고 따고 갈 때도 성장하면 된다는 논리였죠. 네? 그래서 우리 이명박 때도 연간 40조 원을 뭐
해외 자원 투자자 뭐 4대 강이라도 찔러 넣어도 성장을 하면은 이게 다 커버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정도 성장을 못했으니까 지금 뽀록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기업도 그렇고 한 조그만 자영업도 그렇습니다. 계속 매출이 매년 성장을 이렇게 하면은 로스분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고일 수도 있고 직원들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부정이나 부패가 있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사업체는 발전해요. 운영을 해요. 근데 성장률이 떨어졌어. 매출이 정체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정체만 돼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과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박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그런 세금을 더 부담할 문제인가? 이 지금 문제는 이 통일에 대한 환상이 뭐 진보나 민주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과거의 수국골통 보수에도 환영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네들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지금 자유한국당 이런 논리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알죠. 이명박 박근혜 때 그렇게 부정부패를 다 해먹고 부동산 거품으로 다 팔아먹고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호재라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거예요. 얘네들조차. 왜? 얘네들은 수익과 돈이 우선이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북한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가 때 아닌 보수에 예전에 과거에 극도의 보수에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아시겠죠? 진보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응?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는 기득권층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물론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국가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베트남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 국가에서 그간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금리, 환율,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주식에 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2018년 중후반에 또 미국 연준에서 올릴 거고 2019년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보게 되면 이제 금리를 한 5% 정도는 유지를 할 겁니다. 한번 올렸다가 이제 2020, 23년부터는 이제 떨어지게 계속 뭐 고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한번 올릴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용 불안한 빚 많은 나라들이 한번 싹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올릴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과 한국 금리가 역전이 된 교차점이 IMF 때도 있었죠. 한번 오기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은 아마 북한 호재가 있더라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유지만 하면 그나마 이 가격으로 유지만 하면 좋겠는데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에? 왜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는 그 한 10년 동안 부동산 거품을 싹 정리해 왔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올라갔어요. 더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다는 거품은 꺼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아마 인위적으로 어떻게 뭐 빚을 더 내고 떠받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런 이제 빚내서 집사라는 그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결국 또 국민들을 죽이는 희생을 강요한 정책을 폈던 그거에 대한 대가가 문재인 정부 중기 말기에 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연착륙을 시키냐의 문제죠. 얼마나 여기에서 자기 스킬과 이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만만치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되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런 2019년 20년 얘기예요. 지금 뭐 극심한 자영업 침체와 내수 경기 불황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또 문재인 정부에 돌릴 수 있어요.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그거에다 원인 제공은 이명박 박근혜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자, 그게 되면 가장 중요한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환율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보시면 1인당 국민소득 2018년 4월 현재
뭐 나라 같은 나라를 보면 룩셈부르크도 뭐 나라가 뭐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도 안 하니까 보게 되면 이제 10만 달러 선을 유지한 나라 스위스가 8만 5천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지금 좀 떨어졌는데 한 2만 5천 불. 일본이 좀 올라가서 4만 3천 불. 그래서 우리는 한국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국은 한 30% 정도 여기서 더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하경제 규모가 꽤 있거든요. 1.3 올리면 우리도 한 2만 2천, 3만 3천 불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게 우리보다 소득이 한 3배, 4배 많아요. 과연 걔네들의 삶의 질이 3배, 4배 많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보세요. 쭉 보세요. 나라가 더 안정되어 있고 제도나 부정부패가 없고 이런 나라들일수록 어때요? 자국 가치, 통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나라일수록 그거 뭐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어딜까요? 이란, $10,000도 안 되죠.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우리보다 10분의 1입니다. 얘네들 우리보다 10분의 1 정도 못 살까요?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불안한 나라일수록 화폐 가치가 많은 평가절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달러 대비. 예? 그래서 그런 격차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안정적이고 부정부패가 적어지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그간 50년 동안 취해왔던 수출 이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더 이상 한국이 이제 수출할 게 없어요. 반도체 호황이 이제 끝나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내수 위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달러 대비 우리 그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월급 한 달에 500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한 50% 절상되면 750만 원 정도의 내수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늘 하는 게 지금 최저임금도 보장하고 뭐 시급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대로 월급 못 올려주고 올려도 환율만 우리가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지금 있는 수준으로도 우리의 소득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환율이 지금 1, 2를 치면 한 800원대, IMF 때 우리 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97년도 그때는 우리가 오버했죠. 그때 OECD를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환율을 통제를 안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매년 뭐 몇십억 달러씩 무역 흑자를 내요. 흑자를 내는 나라, 이게 몇십 년 동안 진행된다면 당연하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달러는 쌓이고 버는 게 많은데 우리 환율이 계속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부가 계속 수출 위주로 기업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고. 미국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국 얘기가 맞는 거예요. 더 이상 개입을 하지 말아야죠. 시장 논리에 맡기면 되잖아요. 많이 달러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 달러가 흔해지니까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계속 조작을 하거나 뭐 환율 위기라고 계속 떠들었는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응? 자연 논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나는 통일의 호재가 어떻게 보면 내수의 이제 촉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한 80% 이상의 GDP의 80% 이상의 내수로 남북 경제 내수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이라는 게 훨씬 다 좋아집니다. 더 이상 수출 위주의 나라는 발전기 때, 애 많이 낳고 이럴 때 문제지. 지금 노령화되고 저성장 시대에는 환율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스위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저성장이 오래되고 들어왔지만 어떻게 돼요? 달러 대비 자기네 자국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GDP가 높은 겁니다. 1인당.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세금은 직금을 유지하면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반공이나 이런 남북 대치로 내는 비용과 상응하게 되면은 더 미래적이고 발전적이라는 얘기죠. 자, 환율이 주식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은 주식이 뭐 정상적으로 저희가 봐도 한 5,000포인트 이상 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보면. 그렇지만 부동산은 거의 꼭지점 아닙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의 길만 앞으로 남았고, 금리가 지금 이제 올랐다가 그때 한번 털어지고, 일본도 보게 되면 이제 금리를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번 올려갖고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그 이후부터 영원한 0% 금리를 유지해도 부동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거품 한번 꺼지면 다시 한번 거품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2, 3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 다 은퇴하면 이제 세상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